김대중 노무현의 연설 모두 담당했던 강원국 씨를 모십니다. 우선 어쩌다가 연설 담당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길게 올해? 그 청와대 가기 전에 제가 김우중 회장 정경련 회장 하실 때 대우에서 김우중 회장의 스피치라이터. 대우 증권에서 한 7년 근무를 하고요. 그 이제 회장 비서실 정경련 회장이 됐을 때 회장 비서실에 가서 자본의 앞잡이였잖아. 그때는 김우중 회장은 저한테 영웅이었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3년간 그 대우 회장 비서실에 있다가 대우가 이제 문을 닫았죠. 예. 그리고 좀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연설 행정관 중에 경제 분야 쓰는 사람이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공석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을 찾았는데 정경련 회장 연설을 썼으면 이 사람은 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저한테도 이제 시험 문제를 줬고 광복절 경축사를 써서 보내렸는데 그 기획예산처라든가 경제부처 장관 연설 쓰는 사람도 한 2사람 정도. 그때 테스트를 해요, 이렇게? 연설 써보라고? 네,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이 왔어요. 전혀 생명부지 그 당시 고도원 선배가 연설 비서관이었는데 전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전화 왔다는 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나는 처음으로 저는 청와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청와대 어디서? 실제로 청와대 나중에 면접하러 갔는데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몰랐고요. 택시를 탔는데 청와대에 가자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광화문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걸어갔어요. 근데 그 공무원 둘은 들어오기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경력에 기스가 나니까 그분들은 대충 써서 보냈을 테고 저만 숨어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 혼자 숨어가지고 열심히 썼어요.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면접은 뭐 딱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박선숙 수석 뭐 이런 분들이 면접했는데 아픈 데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아픈 데 없냐고? 여기?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됐다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3년간 김대중 대통령 모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했죠. 정권이 연장이 돼도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도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 연설 비서관 자리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윤태영 선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안 하려고 너무 그래?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하는 건 당연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데 아무도 정말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게 됐어요. 안 한다고 한 이유는 뭐래요?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본인의 말과 글을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는 일이 되게 힘들어요. 그분은 적당히 끝이 없어요. 행사 시작하는 순간까지 고치세요. 시간이 더 남으면 더 고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절 경축사 같은 경우도 한 7개, 8개를 써요. 버전을? 예, 전혀 다른 주제로. 그러니까 버전 하나를 쓰려면 되게 한 열흘을 집에 못 가는데 그런 거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러셨어요. 하나 써놨다고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써둔 거 있으니까 그거 가서 읽지? 이건 말이 안 된다. 바뀌었으면 바뀐 원고를 쓰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근데 그분은 계속 바뀌세요, 생각이. 정말 급질문. 그 원고도 쓰셨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거. 그 원고가 없는 그냥 예. 연설이었나요? 그러니까 말씀 자료는 갔는데 말씀 자료도 연설 비서관이 TF 팀장이에요. 그래서 네. 관련 비서관들하고 같이 해서 말씀 자료 작성을 해요. 각자 맡겨놓으면 기조가 없고 그걸 이제 메시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일관되게 좀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전혀 참고를 안 하세요. 전혀 참고를 안 하세요. 전혀 참고를 안 하세요. 제가 인수위 때 인수위 시작한 날부터 끝날 때까지 당선자 연설을 썼는데 단 한 번도 저는 하루에 뭐 2개, 3개를 집에 못 가고 거의 썼는데 단 한 번도 그걸 읽으신 적이 없고 참고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이제 파견 형태로 인수위에 나갈 때 박지원 실장이 비서실장이었는데 저를 불러서
국민의 정부에 명예를 걸고 가서 잘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 그래도 연설을 3년간 쓰면서 그분께 배운 게 있는데, 그게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못하는 거다 했는데, 취임식 당일날 그 취임사가 있고, 취임 오찬사, 만찬사가 있는데, 다들 취임사에 집중을 하고요. 오찬사, 만찬사는 전혀 이제 참모들이, 거기 이제 핵심 측근 참모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단 한 번도 밥자리에서 읽은 적이 없다는 거죠. 준비된 연설이 필요 없다는 거죠. 밥 먹으면서 읽은 적이 없대요. 근데 저는 제 일이니까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도 안 읽은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했죠. 했는데 딱 취임을 하시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이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그냥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날 하루만 그러셨는데 오찬사가 있냐고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허둥대고 이제 뭐 참모들이 찾는데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읽으셨어. 그다음에 만찬사 할 때 또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 때는 이제 정상들 해외에서 온 사람들 대상이고, 오차는 국내에서 이제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데, 그걸 2번을 읽으시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청와대 순시를 5년 동안 딱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각 방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 근데 저희 방에 와가지고, 저 뒤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난 나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찾으시는 거예요. 인수위 때 파견 나왔던 제 이름도 모르고,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가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지도 않고, 메이크업을 하시면서 거울로 저 뒤에 제가 서 있고 보시면서 글로 보여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사도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파견 나왔던 친구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쭈뼛쭈뼛 나가니까 저보고, 자네 덕분에 내가 낭패를 면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막 비서실장, 장관들 새로 된 사람들 쫙 뒤에 있는데, 도대체 제가 뭘 했길래 대통령이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그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대통령이 일개 그 행정관한테 뭘 고맙다는 얘기를 왜 해요? 당연히 그냥 하는 일인 거고. 그런데 그분은 그냥 고맙다고 꼭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지위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분은 예를 들어 연설비서관을 대통령이 이렇게 찾으면 제가 가잖아요. 그럼 자네가 쓸 건가 그래요. 그럼 아니요 그러면은 쓸 사람 오라 그래. 그럼 행정관이 이제 과장이나 국장이 가서 직접 구술을, 과장한테 대통령이 직접 구술을 하시죠, 연설 쓸 때. 처음에 연설문을 쓸 때 초안을 잡기 위해서 구술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한 번도 이제 구술을 받은 적이 없고요.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제 우리가 올려드린 종이에 고쳐서 주시는데, 빨간 펜 선생님. 예, 그래서 밑에 비서동에서 이제 대통령 직무실까지는 걸어서 뭐 30분 거리니까, 그때도 이메일은 있었으니까 이제 부속실에 이메일을 쏘고 부속실에서 출력해서 대통령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어디다 대고 대통령한테 쏘냐고. 메일을 쏘는 것도 쏘는 거라고. 근데 이메일이 거의 처음 나왔을 때예요. 어디다 대고 쏘냐고 그래가지고 매번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딱 두 손으로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고쳐주신 거를 글자를 못 알아봐도, 그분 옥중서신 보면 깨알같이 국한문 혼용체예요. 한자도 막 약자로 쓰셔서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것도 누군가가 올라가서 비서실장도 가서 이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이거 못 물어봤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모신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요. 그럼 부속실도 오고 다 와가지고 이 암호는 뭐냐? 해독을 하는 거예요. 해독. 근데 그게 이제 한번 걸르는 과정이에요. 그럼 낭독본을 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이 낭독하실 때 바로잡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못 물어봤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구술하실 수가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꼭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술하시고 초안을 써서 이지원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걸 또 직접 이지원상에서 고치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고칠 수준이 아니면 부르셨어요 또. 그래서 이제 또 올라가서 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올리면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댓글로. 그러면은 그 군더더기를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빼고 또 올리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대통령이 있다니까 무조건 빼야잖아요. 계속 빼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남들이 다 하는 얘기, 뭐 일반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인용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내 얘기도 하기 바쁜데 내가 반부패 국제회의 연설 때 부패란 뭐 나쁜 거고 막 이런 말 썼다가 진짜 잘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첫 회인데 진짜 화를 내셨어요. 부패가 당연히 나쁘지. 아, 그리고 반부패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그 전문가들이 다 오는데 거기가 되고 뭐 부패가 나쁘고 뭐 이런 소리를 왜 하냐고. 내가 뭘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구술을 안 받고 이제 했는데 그 뒤로 애들이 이제 잘 모르는구나 생각을 하시니까 지시를 하기를 저한테 자네는 내가 하는 소리를 항상 녹음을 들으라고. 그래서 아침, 근데 하루 종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식전, 아니, 5시 반쯤 일어나시거든요? 5시 반에 일어나시면 식전에 벌써 회의를 한두 건 하세요. 계속 말씀하시고 또 밥 먹으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주무시기 전까지 계속, 근데 그거를 다 들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연설을 쓸 수는 없고 이제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걸 듣지 않으면 그분은 계속 생각이 발전하시는 분이라 어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쓰면 이미 관심사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쓰면 대통령이 안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그 생각의 관역이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관역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근데 막 움직여요, 관역이. 그래서 그걸 따라가기가 훨씬 힘들었어요. 따라가지 말고 미리 앞서서 가 있으면 되잖아.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실 수 있었던 건요. 저는 뭐 독서량도 부족하고 글도 좀 겸손의 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래요. 근데 유시민 선배 같은 분은 절대 못 모셔요. 우리나라에서 그 두 대통령은 근데 두 대통령 아닌 다른 대통령은 유시민 선배 같은 분이 모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없는 걸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글도 잘 쓰고 생각도 있고 그런 사람이 모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다 그런 사람이 썼어요. 연설 비서관이 못 썼어요. 공보 수석이 썼어요. 그랬죠. 왜 그러냐면 밑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연설비서관은 자료만 챙겨서 공보수석한테 줬어요. 그럼 공보수석은 앉아서 연설일이 다 했어요. 윤여준 수석, 뭐 이수정 수석. 그리고 그럼 공보일은 누가 했냐? 정무수석이 했어요. 왜 정무수석이 공보일을 언론을 상대합니까? 채찍과 뭐 이거 당근을 정무수석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정무수석이 언론 핸들링을 다 했어요. 언론 정책도 다 하고 공보수석은 언론 일을 않고 앉아서 연설문만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공보수석 밑에 비서관들이 1비서관 이상 있었는데 그 비서관들이 분야를 나눠가지고 그걸 서포트 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연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와이스 때까지만 해도 중요한 자기가 발표할 거리들이 있으면 그 계기를 딱 정해가지고 그때 딱딱 발표를 하고 뭐 연설을 통해서 국정을 완벽하게 운영했죠. 왜냐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같이 어디 뭐 이렇게 뭐 춘추관을 찾아가지도 않고 이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스타일들이 아니고 절대 그런데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 대통령은 말하지 마라. 말하면 무섭지 않다. 말하지 말고 가만히 보다가 그냥 잡아다가 중앙정부 데려가서 족치고 내보내고 세무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다가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게 대통령의 덕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연설을 통해서만 딱 정색을 하고 딱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는 왜 공보수석이 그거를 하고 저기 연설문을 쓰고 앉아 있냐고. 연설 비서관이 써야지. 이 유시민 선배한테 2번 정도 대통령이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사전에 5.18 연설하고 4.19 연설 2번을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시스템을 중시하는 분이에요. 아주 시스템을 중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시를 할 때도 부속실이 안 해요. 연설 비서관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유시민 장관한테 그걸 받아와라. 한번 써보라 그래라. 왜 그러냐면 부속실에서 직접 해버리면 연설 비서관이 붕 뜨잖아요. 제가 연락을 하니까 유시민 장관께서 거의 뭐 새벽에 이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새벽에 보내주셨더라고요. 어디 지방 출장 중이신데
PC방 가서 쓰셨대요. 밤을 꼴딱대고 쓰셔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 없나요? 대통령의 연설이 될 것을 PC방에서 보안이 허술한 곳에서 흘러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이제 그럴 염려가 없는 게요. 그걸 이제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이 쭉 읽어보시더니 유시민 생각이네.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한 줄이라도 이거는 좀 넣어라. 이거 참 참신하다. 이 말은 괜찮다. 이런 게 한 줄도 없고 단어 하나도 채택을 안 하시고 됐다 그러죠.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래서 제가 유시민 장관한테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십니다 하셨더니 근데 바로 이제 그런 분은 대통령을 두 분은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자기 문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글을 써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절대 안 받아줘요. 아무리 생각이 좋고 명문장에도 안 받는데 저 같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깨끗한 게 들어갈 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문체도 없어요. 저는 대통령 생각이 없으면요 글을 못 써요. 너무 얼마나 간절하게 대통령 생각을 쫓겠어요. 계속 들어야 되고 대통령 생각이 없으면 아예 못 쓰니까 저는. 더군다나 또 저는 문체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 문체를 갖다가 써야 돼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까지 책상에다 붙여놓고 그 단어를 썼어요, 다. 논리적인 전개 방식이랑 모든 건 다 대통령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구술을 안 해주시는데 이제 작은 것들은 이제 써서 올리면 구술해 주신 경우도 사실은 구술을 받을 때 대통령께서 그냥 그거 있잖아. 그거 알지? 막 그래요. 그럼 저는 모르는데. 아니, 정말 몰라요. 근데 대통령은 막 그거 있잖아. 그거 알지? 막 그러셨는데 저는 막 받아 적을 때 물음표만 계속 말을 여쭤보지는 못하죠, 저도. 그게 뭔데요? 그러면. 대통령은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할 때 끊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해야 생각이 난다고 그러셨어요. 막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걸 뭐 중간에 끊으면 안 되니까 해서 초안을 써서 올려드리면 대통령께서 그러세요. 내가 다 얘기해줬는데 너 왜 이렇게 썼냐고. 근데 실제로는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녹음기를 틀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뭐 그거를 계속 부르세요. 부르시면 가면 제가 이제 이지원으로 올려드린 걸 제가 한번 출력을 해서 대통령 자리에 이렇게 놓으면 대통령이 이제 뒤에 입장하시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이 나와 있었나 봐요. 근데 대통령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이제 한 며칠 집에 못 가니까. 근데 그것도 꼭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이 배석을 하면요. 구술을 다 끝나거나 대통령이 물어봐요. 언제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꼭 그 비서실장이 톡 나서가지고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쓸 것도 아니면서 내일 아침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꼭 그러셨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방비서관 언제 가능해요? 그러면 뭐 3일 정도 모르면 알았어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제가 한 2가지 사례를 좀 들면 제가 이제 그분 모시면서 안 되는 능력으로 그걸 하려니까 과민성 대장 증세로 이렇게 대통령 앞에 가서 구술을 받으면요 이게 좀 길어지겠다 싶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피할 수 없다. 중간에 일어설 수 없다는 게 막 스트레스가 와서 배가 아파요. 근데 사실 2번 제가 일어섰어요. 대통령의 화장실, 그러면 저 화장실 간 동안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른 대통령 같았으면 엄청 화나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 한 번은 내일이 국회 연설인데 하루 전날 10시에 저를 부르셨어요. 관저로. 그날 연설이 마무리됐었거든요. 저녁 먹으면서 끝냈는데 저녁 쉬고 주무시러 가셨다가 새로운 생각이 나셨나 봐요. 자다가 일어나서. 아니, 연설이 그게 50분짜리예요, 국회 연설은. 근데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분은 꼭 뭘 말을 하거나 쓰는 걸 앞두고 약간 이렇게 업되세요. 왜 그러시냐면 그분은 평소에 준비된 게 많아가지고 이걸 쓸까 저걸 쓸까 막 이런 걸 되게 재밌어 하세요. 이렇게 쓰면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그러니까 글 쓰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관저 가서 이제 혼자 깜깜한 데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저쪽에서 막 노래를 부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혼난 때는 대통령이 딱 부르셔가지고
화를 확 내시더라고요. 너 어디 기분 너한테 내가 무서워서 말하겠냐고. 대통령이 좀 찾으면 너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눈빛으로 나를 기다려야지 내가 말을 하지. 그리고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내가 무서워서 너한테 어떻게 말을.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 다 하세요, 그냥. 아주 뒤끝이 전혀 없으세요. 막 혼내실 때는 제가 3번 그만두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너 지금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사보타지 하냐고. 뭐 이런데 다음 날은 아무 적 없어. 그래서 저는 항상 혼날 때마다 정말 계속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뜨겠지. 그 생각을. 근데 3번은 진짜 심하게 혼내셔서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뭐냐면 언젠가는 이분과 헤어지겠지. 정말 마음이. 근데 사실 실제로 헤어졌죠. 근데 그때도 이제 구술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쓰자고. 아니 제가 50분짜리 연설을 쓰려면요, 저는 거의 한 5일을 써야 돼요. 근데 구술을 해주시고 내려와서 제가 하고 있는데 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건 정말 대형 사고다 하고 있는데 2시 반인가 전화를 하셨어요. 새벽에. 네. 안 주무시고 기다린 거야. 틀림없이 못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까지 됐노? 그러시더라고요. 너 얼마나 얄미운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려다가 됐다, 고생했다, 막. 나한테 보내주고 자라. 고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몇 시까지 주면 되노? 그래서 5시까지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5시 딱 앉아 기다리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하나 보냈으니까 마무리는 자네가 하소. 나도 좀 눈 좀 붙이고 가야지. 그러시더니 아니 지금 나보고 마무리를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첨부 이지원 걸 봤더니 제목이 노무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첨부 문서 연설문을 열어보니까 밑을 막 내려가 봤어요. 그게 막 10몇 장 막 내려가 봤더니 감사합니다까지 다 쓴 거예요. 끝까지 다 쓰셨어.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전에는 되게 야속하다. 나도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혼내기만 하실까. 근데 그때 쓰신 실력을 제가 보고, 그 다음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연설문이 있어요. 그거 본인이 일필휘지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번 2번을 내가 보고, 야, 이 정도 쓰시는 분이 시간이 없어서 나 같은 이제 수족을 하나 부리는데, 이게 머리하고 손이 따로 노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 구술해주면 엉뚱한 거 써오지. 얘를 가리키면서 하려니까 5년 내내 저는 계속 지금 생각해보면 완벽하게 그분한테 개인 교습을 받은 거예요. 글쓰기를 배운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그분의 실력을 한번 보고 나서, 내가 그동안 이분을 모신 게 아니고 이분한테 배웠구나. 나를 많이 혼낸 건 정말 많이 가르쳐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그렇게 혼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밤새 들어도 재밌을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최순실 얘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원래 우리가 모신 목적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듣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혼이 비정상이다 막 우주가 돕는다고 하고 뭐 살점을 정확하게 이거 살점이 뜯겨져 나올 정도로 물어 뜯어야 한다. 이게 대통령 연설에 나온 거거든요. 단두대로 쳐야 한다, 막. 규제는 원수다, 막 이런 워딩들, 이게 뭐야, 씨발, 이런 북한 용어 아니야? 이런 거 막, 응? 원수를 죽창으로 찌르려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진짜. 그런 거를 이제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방송용 말고 비방용으로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화면에 나오면요, 우리 와이프하고 동시에 일어나서 그 리모컨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빨리 돌려. 막 정말 이게 그렇게 막 마음이 급하면은 리모컨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5초 이상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방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사실 전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분이 이제 다 읽으시잖아요. 심지어 국무회의 발언도 읽으시잖아요. 그럼 말이 사실 안 되는 건데 어쨌든 회의에서도 읽으시는데 그렇게 읽는 것과 직접 가끔 이제 원고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문장이 안 되죠. 결국 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인데 생각이 정리가 돼야 이제 글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엉켜있는 생각을 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관역 자체가 없다. 그냥 맑고 순수하네요.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도 정말 뇌가 굉장히 순수한 그러니까 굉장히 순백의 뇌를 갖고 그런 마음으로 이게 그런 도움을 청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조차 틀림없이 몰랐을 거다. 다른 하나는 그런 걸 해도 되는 걸로 알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왕적인 사고를 하면 자기가 못할 게 없잖아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 위에 있으면 못할 게 없죠. 저는 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혀 몰랐거나.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정말 상황이 뭔지를 몰랐어요. 자기는 그렇게 밖에다가 써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런 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조차 몰랐던 것 같고 알았더라도 내가 하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대통령이 맘대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의문을 가졌던 건 저거를 말을 못하는 사람이 저걸 썼을 리는 없고 연설기록비서관이 얘기한 걸 보면 뭔가를 써서 드리면 많이 바뀌어서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부속실 안에 저는 누가 쓰는 사람이 있겠구나. 고치는 사람이 부속실이 있구나. 뭐 하는 데입니까? 부속실이. 그러니까 부속실은 대통령한테 올라오는 모든 서류들을 대통령이 다 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걸 선별하는 데죠. 보고 드릴 거 보고 드리고 안 보여드릴 거 안 보여드리고 그야말로 문고리 권력인데 그 안에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연설비서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밖에 있었던 거죠. 밖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대통령은 말로 국정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누군가에 검사받고 말을 틀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거는 국정 무슨 개입이나 뭐 농단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국정을 운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뭘로 국정을 운영합니까?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어디까지 알았을까?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 알았고 당연히 그다음 이걸 배달했다고 하는 한겨레가 보던 정호성 제일 부속 비서관 지금 말씀하신 부속 비서관 부속 비서관이라는 게 그야말로 비서인 거죠 비서. 대통령 비서실에 많은 비서들이 있지만 그 비서 중에 비서죠. 집사. 예. 집사. 부속실장이었죠. 제일 부속실장. 부속실 부속 비서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속실장이라고 안 아, 그런가요? 예. 어쨌든 집사인 거예요. 정호성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 이 양반은 당연히 알았을 거고 배달을 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하고 그 집사 두 사람만 알고 청와대 모두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구나.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이 가능하구나. 아마 이게 이 사태 이후로 우리가 IMF 겪으면서 뭐 이런 걸 많이 알았듯이 정말 우리 국민의 상상력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걸 떠나서 제 경험으로는 지금 정도 분위기면 제가 이번 4년 차를 2번 겪어봤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청와대 전 직원들의 대체적인 어떤 느낌이 다 끝났다는 분위기예요. 그건 아주 그냥 근데 희한하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직 안 끝났다 난 걸로 대우를 해줘요. 그 너무 저는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 그것과 밖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의 지금은 가만히 놔뒀어도 이 사태가 없어도 사실은 이제 거의 정말 끝난 건데 그 몰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청와대에서 그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비서실장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비서실장은 정말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정말 비서의 실장이서 모른다면은 아니 근데 그 말이 안 돼요. 비서실장뿐만이 아니고 제 경험으로는 하여튼 다 대부분 저런 정도의 일은요 다 알아요. 근데 저거를 비서실장이 정말 연기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봐서는 정말 몰랐다 모르는 걸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매일매일 갖다 줬다는데 이만큼 30cm면은 그날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소리 몽땅 합쳐가지고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모르게. 본인의 경험으로는 그 불가하다는 거죠. 불가능하죠. 청와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안 그랬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아침에 몇 명이 이렇게 모이는 회의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 뭐 비밀이라고 하지만 다 알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보면 선생님이 뭐 아무리 자기 실력을 숨기고 뭐라고 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청와대도 그거 뭐 얼마나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발달한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까? 정무적 그런 게, 근데 그런 게 몰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양반들이라면 이런 사고 자체가 없었겠지만, 뭐 다른 사고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이런 종류의 사고는 없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숨기고 싶은 치부가 드러나는 사건이 있었어. 근데 사과문을 작성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노무현 사람은? 대통령 때 많이 했죠. 그 농민 두 사람 돌아가셨을 때도 했고,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 문제, 그다음 최도술 문제 뭐 이렇게 쭉 나왔을 때마다 했는데, 그때 이제 딱 일이 터지면 민정수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연설비서관. 왜 연설비서관은 가야 되냐면 일단 뭔가를 대통령이 발언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구술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그냥 빈손으로는 절대 못 가죠. 대통령한테 가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부분 없으니까 뭐라도 하나 빨리 써가지고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비서실장은 막 계속 아직도 안 되냐 아직도 안 되냐. 근데 그 대답하느라고 저는 못 쓰고 지금 계속 지금 언제 되냐 그러면 막 그 대답 그래도 하여튼 뭐라도 써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단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이 써가지고 간 거를 본 적이 없으세요. 가면은 그럼 이제 드리잖아요. 그럼 이건 먹고 그러시면 아 이거 발표문안 작성해봤습니다. 그러면 아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이미 생각이 딱 정리돼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야야 뭐냐 막 이러면서 막 죽치면서 그거를 딱 보고 막 허둥대면서 뭐 더 좋은 의견 없는지 막 이러고 이러면 항상 위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대통령을 모실 때 내가 얼마나 불안할까.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은 됐다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딱 이러시니까 믿음직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메모 몇 자 딱 해가지고 춘추관 가서 연설 잘하세요. 그거 뭐 쓰지도 않고 단어 몇 개 써가. 그래서 정말 리더는 저런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구나. 저런 게 안 된 사람이 남의 머리를 빌려서 만약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위기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전화 연결 안 되고 그러면 누구한테 연결 안 돼요. 지금 독일 전화 연결 안 돼가지고 지금 사과문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말 재주꾼이시네. 이 책이 10만 권이 팔린 거는 어떻게 가능했죠? 아, 그거는 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덕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더 공이 큰 사람이 있네요.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계속 무슨 연설을 그다음에 소통을 않고 계속 그러면서 살려냈어요. 노무현과 김대중 대통령을 옛날 그리워하게 만들었어요. 옛날 그래도 그때 그분들이 정말 우리하고 가까워 소통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찾은 게 저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 책이 막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실 고마워해야 되는데 저 최순실한테 고마워하셔야죠. 오늘 검찰이 최순실 집 압수수색 갔는데 저 책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저 책을 쓸 때요. 저 한 2,000부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가서 노무현 재단하고 김대중 도서관에 모든 인세를 절반씩 드리겠다고 10원, 1,000원 한 장 내가 안 가져가겠다고 해고 계약금 받은 것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막 책이 막 팔리는 거예요. 아, 근데 정말 한 3만 권 넘어가니까 막 내가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인세를 받지는 않았는데 이게 막 억 단위로 막 가니까 정말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권 여사님이 이걸 보고를 받으시고 그 노무현 재단 사무총장한테
그 친구 밥벌이가 그건데 왜 그런 걸 냉큼 받냐고. 받은 것도 돌려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사무총장이 저를 불러서 받은 건 돌려줄 수는 없고 지금부터 더 이상 가져오진 말라고. 그냥 마음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단 한 번도 그걸 읽으신 적이 없고 참고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이제 파견 형태로 인수위에 나갈 때 박지원 실장이 비서실장이었는데 저를 불러서 국민의 정부의 명예를 걸고 가서 잘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 그래도 연설을 3년간 쓰면서 그분께 배운 게 있는데 그게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잘 못하는 거다 했는데 취임식 당일날 그 취임사가 있고 취임 오찬사 만찬사가 있는데 다들 취임사에 집중을 하고요. 오찬사 만찬사는 전혀 이제 참모들이 거기 이제 핵심 측근 참모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단 한 번도 밥자리에서 읽은 적이 없다는 거죠. 준비된 연설이 필요 없다는 거죠. 밥 먹으면서 읽은 적이 없대요. 근데 저는 제 일이니까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도 안 읽은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했죠. 했는데 딱 취임을 하시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이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그냥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날 하루만 그러셨는데 오찬사가 있냐고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허둥대고 이제 뭐 참모들이 찾는데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읽으셨어. 그다음에 만찬사 할 때 또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 때는 이제 정상들 해외에서 온 사람들 대상이고 오찬은 국내에서 이제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데 그걸 2번을 읽으시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청와대 순시를 5년 동안 딱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각 방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 근데 저희 방에 와가지고 저 뒤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난 나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찾으시는 거예요. 인수위 때 파견 나왔던 뭐 제 이름도 모르고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가니까 이렇게 저도 쳐다보시지도 않고 메이크업을 하시면서 거울로 저를 저 뒤에 제가 서 있고 보시면서 글로 보여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사도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파견 나왔던 친구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쭈뼛쭈뼛 나가니까 저보고 자네 덕분에 내가 낭패를 면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막 비서실장 뭐 장관들 새로 된 사람들 쫙 뒤에 있는데 도대체 제가 뭘 했길래 대통령이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그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대통령이 일개 그 행정관한테 뭘 고맙다는 얘기를 왜 해요. 당연히 그냥 하는 일인 거고. 그런데 그분은 그냥 고마운 건 고맙다고 꼭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지위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분은 예를 들어 연설비서관을 대통령이 이렇게 찾으면 제가 가잖아요. 그럼 잘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는 일이 되게 힘들어요. 그분은 적당히 끝이 없어요. 행사 시작하는 순간까지 고치세요. 시간이 더 남으면 더 고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절 경축사 같은 경우도 한 7개, 8개를 써요. 버전을? 예, 전혀 다른 주제로. 그러니까 버전 하나를 쓰려면 되게 한 열흘을 집에 못 가는데 그런 거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러셨어요. 하나 써놨다고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써둔 거 있으니까 그거 가서 읽지? 이거는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 바뀌었으면 바뀐 원고를 쓰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근데 그분은 계속 바뀌세요 생각이. 질문, 급 질문. 그 원고도 쓰셨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거. 그 원고가 없는 그냥 예. 연설이었나요? 그러니까 말씀 자료는 갔는데 말씀 자료도 연설비서관이
그 TF 팀장이에요. 그래서 네. 관련 비서관들하고 같이 해서 말씀 자료 작성을 해요. 각자 맡겨놓으면 기조가 없고 이제 그걸 이제 메시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일관되게 좀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전혀 참고를 안 하세요. 전혀 참고를 안 하세요. 전혀 참고를 안 하세요. 제가 인수위 때 그 인수위 시작한 날부터 끝날 때까지 당선자 연설을 썼는데 단 한 번도 저는 하루에 뭐 2개, 3개를 집에 못 가고 거의 썼는데 실제로 청와대 나중에 면접하러 가는데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몰랐고요. 택시를 탔는데 청와대에 가자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광화문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걸어갔어요. 근데 그 공무원 둘은 들어오기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경력에 기스가 나니까 그분들은 대충 써서 보냈을 테고 저만 숨어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 혼자 숨어가지고 열심히 썼어요.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면접은 뭐 딱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박선숙 수석 뭐 이런 분들이 면접했는데 아픈 데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아픈 데 없냐고. 여기 여기?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됐다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러고 이제 3년간 김대중 대통령 모셨는데 저는 이제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했죠. 정권이 연장이 돼도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도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 연설 비서관 자리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윤태영 선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안 하려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말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하는 건 당연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데 아무도 정말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게 됐어요. 안 한다고 한 이유는 뭐래요?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본인의 말과 글을 굉장히 김대중 노무현의 연설 모두 담당했던 강원국 씨를 모십니다. 우선 어쩌다가 연설 담당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길게 올해? 그 청와대 가기 전에 제가 김우중 회장 정경련 회장 하실 때 아, 대우에서 김우중 회장의 스피치라이터. 대우 증권에서 한 7년 근무를 하고요. 그 이제 회장 비서실 이제 정경련 회장이 됐을 때 회장 비서실에 가서 자본의 앞잡이였잖아. 그때는 김우중 회장은 저한테 영웅이었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3년간 그 대우 회장 비서실에 있다가 대우가 이제 문을 닫았죠. 네. 예, 그리고 좀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연설 행정관 중에 경제 분야 쓰는 사람이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공석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을 찾았는데 정경련 회장 연설을 썼으면 이 사람은 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저한테도 이제 시험 문제를 줬고 광복절 경축사를 써서 보내렸는데 그 기획예산처라든가 경제부처 장관 연설 쓰는 사람도 한 2사람 정도. 아, 그때 테스트를 해요, 이렇게? 연설 써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이 왔어요. 전혀 생명부지 그 당시 고도원 선배가 연설 비서관이었는데 전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전화 왔다는 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나는 처음으로 저는 청와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청와대